동물생리학회에서 최연서 준박사를 받고 김일성, 김정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 세포 동결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까지 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를 스카우트된 거예요. 원래는 출신이 토대 나빠서 절대로 못 가는 건데 네. 사실은 이 독재 사회를 연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독재자의 건강 상태, 독재자의 수명. 그런데 김정은의 수명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기대 수명 예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로. 그 시스템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조건을 다 입력을 해서 대입을 해서 산출해봤어요.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예측하는 김정은의 기대 수명이 언제까지일까? 계산이 되는 거야?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김정은의 남은 예상 수명이 2026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산칙이 됐어요. 예상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년? 그러면 2026년이 내년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시뮬레이션이 꼭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생활 패턴과 지금의 어떤 건강 상태, 뭐 가족력, 병력 등등이 정확하겠네.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못 찾아갑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북에서 그 김정은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짭정원도 컨셉이 사라지는데 조금 위기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캐릭 찾아야 되겠구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사실 이게 그 노르트 웨스턴 뮤추얼이라는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그 워싱턴 스테이트 대학교가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얘가 통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 통계는 어떤 자료들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병을 알았던 사람은 수명이 요렇게밖에 못 살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거를 돌려보니까 완전 100%는 맞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네, 맞아요. 그거를 넣어서 해보니까요. 42세. 와, 2026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살을 좀 열심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 기대 수명이 42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오늘 내일 안에 빨리 갈아먹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나온 거죠.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뭐 수치를 제가 제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공했대. 추측으로 가서 넣어서 나온 거를 그거를 어떻게 확실히 최근 김정은 그 영상을 보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다든가 약간 그죠. 헐떡대듯이 그렇죠. 낯색도 좀 안 좋고 그런 영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울라지미로비치 푸친 동지를 위한 성대한 환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어깨 움직이는 거 봐. 숨 쉴 때, 들숨 때.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빨간. 난 그걸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 있어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방이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동달아 숨찬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새온실과 버섯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야, 담배를 또 펴, 다 진짜. 아이고 힘들어.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걷다가 안 걸어지는데. 지금 저 자기 체격이 담당할 수 있는 체중이 그럼요. 아니어서 무릎이 엄청나게 무리가 기대잖아 가장. 많아요.
일단 뭐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인 가능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키하고 몸무게 정도거든요. 그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도 그 체질량 지수 BMI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BMI 공식은 일단 몸무게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7kg다. 그런데 키를 1.74 제곱으로 나누면 약 2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정상치가 일반적으로 BMI 수치 25까지를 보통 정상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걸 몇이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나오냐면 48.4가 나와요. 48.4가 나와요. 더블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여러분들 일본 그 스모 보시죠. 네. 스모 보면 왜 요코스마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보통 45 정도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스모 선수보다. 근데 스모 선수들은 그 운동량이라는 게 있고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건강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스모 선수들이 보통 생명이 짧아요. 평균 그런데 수명이 그것도 짧다고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정도가 되니까 예상 수명이 뭐 42세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병원 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김정은의 불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실제 보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의 최근 대외 활동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얼굴 낯빛이 점점점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요. 일종의 안면 홍조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보고 김정은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안면 홍조 증세로 발현이 된다라는 걸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리일규 참사가 직접 김정은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그때 김정은이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을 보임과 동시에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증세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제 즉흥적으로 하면 화가 나잖아요. 김정은이가 화가 나면 이제 옆에 수행 간부들을 따라가는데 막 화가 나서 화를 내다가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다 뒤로 이렇게 비킨다는 겁니다. 눈에 띄우지 않겠다고. 그럼 이쪽으로 또 돌아오면 이쪽으로 또 다 비키고 이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 그 즉흥성, 그에 대한 간부들의 그 두려움 이게 엄청 크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해 해가 거듭될수록 김정은의 불안 증세와 사람을 못 믿는 이 대인 기피 혹은 대인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신체 건강에 이제 정신적인 건강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일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김 씨 일가의 건강만을 전담해보고 있는 그런 만수무강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 예, 이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김 부자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연구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김 부자가 먹는 그런 식자 제도를 분석하고 또 이제 건강 식품을 그런 개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먹는 것뿐 아니라 이제 김 부자가 사용하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책상, 의자를 비롯해서 건강 장수와 관련된 모든 그런 것을 다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이 연구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로 엄선해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는 베일에 쌓여있는 기관이 바로 이 만수무강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만수무강 연구소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장수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만수무강 연구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요. 1970년대에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까지 오르기가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일단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제쳤어야 됐는데 이복 동생 김평일도 제치고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버지 김일성에게 잘 보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환심을 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좋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자. 좋잖아요.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속내는 야 이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저거 내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만수무강 연구소였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장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인 거죠. 세 개나 있네요. 세 개.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의 3대 명문대 출신들만 뽑아서 갑니다. 그 사람들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명. 2,500명. 인민들은 소를 먹으면 사형을 시키는데 그러게. 고급 맥주를 몇 캔데요? 무균되지. 무균되지. 균이 없어. 기가 막히죠? 네. 베일에 쌓인 만수무강 연구소. 아, 이곳이 참 어떤 곳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 과학자 중에서도 선택된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곳. 그곳에서 연구를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수 씨와 이윤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김부자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만수무강 연구소, 저희 연구소 명칭은 만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연구사로 근무했던 김형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형수님. 저는 이윤걸이라고 하고요. 네, 북한에서는 리과대학 생물학부 세포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물생리학회에서 최연서 준박사를 받고 우리 말하면 그래요? 석사를 받고 김일성, 김정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내부에서는 팔부라고 부르거든요. 팔부.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대단한 생활. 되게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해병 돌격머리라고 잘생긴 사람만 가능하거든. 맞아요. 이름을 갖다가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연걸이 되잖아요. 아니 김영수님, 리과대는 인정하시는 곳이죠? 거의 인정하죠. 이과대학은 예전에 또 김성종합대학 분교로 되었습니다. 거기서 분교가 있어. 참고로 리과대학은 사실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직속 리과대학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정잡대 분결이 심해서. 아, 제가 86년도 국가가온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김일성 종합대학 가시겠어요? 리과대 가시겠어요? 리과대학 가죠. 원래 두 개 다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랬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엔지니어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체 제가 오래 가지 말을 것 같은데 사이언스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해가지고. 김영수님은 다시 기회가 있다면 리과대 가시겠습니까? 김일성 종합대. 둘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대학 졸업했냐 말하면 물어볼 때마다 말하기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들어가니까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원흉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이름을 단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차마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그럼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종합등록이.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김대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 김이 좀 빠졌다 김대. 자, 이제 두 분의 과학자를 모시고 이제 김 씨가 이제 만수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그 전에요. 독재자 1위를 위한 건강 연구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북한에 있는 건지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있을 때 연구소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소, 저희 만청산 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이윤걸 박사가 다녔던 청암산 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김부자의 연구를 하는 건데 참고로 저희 그 만청산 연구원은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이름을 달았던 거죠. 이름이. 그래서 당연에서도 그 이름 명칭의 의미가 이거다.
절대로 가족에 가서도 이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서도 실제 연구소 그 만수무강 연구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명칭 잘 몰라요. 더구나 절대 지존의 어떤 연구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보안으로 다 통제되어 있을 테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청암산 연구소는 허위사령부 우리말하면 그러네. 경호대 직속이고 경호처. 그다음에 만청사는 중앙이민의 직속이에요. 기초과학원은 중앙당 재정격리부 직속. 허위사령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는 부대거든요. 실제 훈련도 같이 하고요. 토요일마다 완전 무장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군인이에요 그러면? 네. 계급도 있고? 네, 그렇죠. 말하는 이제 군 연구소 같은 거네요? 비밀 기관이니까 허위사령부 직속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먹고 살고 뭐 심지어 공기까지도 다 검사하는 데가 바로 공기까지. 연구원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규모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300여 명이 되는데 120명 정도가 연구사급, 우리말에 한국식으로 하면 연구사급이고 한 석사급 이상들이고 일반 그 운전기사, 그다음에 뭐 실험동물들 키우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계산하면 한 300여 명 됩니다. 한 개 연구소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세계 연구소 합치면 그 인원이 한 2,500명 됐습니다. 와. 제일 많았던 데가 기초과학 연구소였는데요. 기초과학원. 네, 기초과학원 그게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나 청암산 이 연구소들은 이자처럼 몇백 명 단위로 있었는데요. 전체로 김부자를 위해서 건강장수 연구하는 그 연구사만 2,500여 명. 와, 주대사님 엄청난데요? 네. 이윤걸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냉동생물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냉동생물학이요? 한국에서는 초저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아, 냉동인간? 네, 냉동인간. 와, 네, 얼었다. 그것도 뭐 일반 온도에 얼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저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도 미만을 초저온이라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얼구는데 액체 질소에 생명물질을 얼궜다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지만 생명공학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냉동생물 한번 냉동시키는데. 장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 불치병에 걸렸댔으면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또는 1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낫는 약이나. 다시 깨어나서 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그 세포 동결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까지 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를 스카우트된 거예요. 원래는 출신이 토대 나빠서 절대로 못 가는 건데. 네. 냉동인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심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30분 이내에 체온을 갖다 영하 3도까지 딱 끌어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고 피 대신에 이제 부동액을 집어넣는 건 왜냐하면은 냉동시켰다가 다 하게 되면 예컨대 채소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게 세포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물러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영하 79도까지, 그러니까 액체 질소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해독을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딱 됐는데 내가 내 뇌가 아니야.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차피 난 죽어야 돼. 혹시 모르잖아. 이런 희망을 갖고 동면에 드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희망적이죠. 그걸 이제 90년대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은 89년부터 들어가서 91년에 성공해서 91년에 첫 논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논문도 쓰셨습니까? 그렇죠. 네, 논문도 제가 그 논문으로만 3편이 이미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각 분야마다 학회마다 잡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우리말하면 KCI급. 근데 KCI급 생물학 잡지에 제가 3편이 나갔고요. 어떤 관련돼 가지고 신생지 배자의 초급속 동결 보존에 대한 연구 1보, 2보, 3보로 이렇게 나가. 한국 가서 보니까 북한 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사이트 해가지고 했던데 거기에 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기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공학이라는 건 생명공학이라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북한은 실험까지는 성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 이 관련된 놈은 누구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사비를 되게 많이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윤걸 씨가 연구한 이 기술이 북한의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제 알코 생명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150명의 이미 냉동인간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0명 정도의 냉동인간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받아볼래요라고 줄 선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만약 김정은한테 이 기술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보존이 됐어요. 근데 50년 후에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마 국제재판소에서 갑시다 이러고 재판 받아야 돼요, 정말. 주애가 네. 아빠 내가 뵙기 들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겠다. 그런 재판 끝까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목숨이 먼저니까. 그리고 원래 범죄 이런 행각들도 15년 정도면 지워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안 돼요. 냉정과 더불어서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원래 좀 공소시효가 그것도 얼어버리는 거죠. 같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윤걸 박사님이 그때 당시 그때 시대상에서 대단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최연소 준 박사도 받고 이런 분이 탈북을 했으니 북한 이 김정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숴버리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윤걸 박사님을 모함하는 영상을 우리 민족끼리 유튜브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또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학력 탈북자의 탈을 벗기다. 이윤걸의 행실이 얼마나 추악하고 너절했는지 올해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윤걸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만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윤걸이가 학위 받았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대학 기간에 생활해보면 윤걸이는 더정남입니다. 더정남. 네 맞습니다. 그건 더정남 거죠. 근데 무슨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만 하네요. 이윤걸이는 좀 늦게 모르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동물을 매수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타는 노력도 없이 군달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아이고 많이 많아졌네. 볼때 들어간 거 봐 어떡해. 한국에 있었으면 참 똑똑할 사람이다. 그때 일반 생각 점수가 걔가 3점인가 맞았었겠나? 근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이거 선생한테 가서 사와봐야 되겠다. 나보고 지금 나하고 단둘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치게 맞으라 말입니다. 3점 받았어. 사와봐야 되겠다. 제가 수석 진짜 했거든요. 윤거리는 완전 협작권입니다. 우린 윤거리가 말하는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 생각하면 더 납니다. 대학 동창생들이 증언하는 이윤걸. 그것은 한마디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더정넘, 협잡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협작을 쳤냐고. 이윤걸놈이 또드러대고 있는 이른바 학위와 연구 실적에 대해 증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난 학위 발표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그지 앉아서 공부한 적도 없고 실험한 적도 없는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미 책에 실렸는데. 논문 나왔어요. 생물학 잡지는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가짜면서 연구를 하는데 대를 저를 키워준 저국에다가 칼질을 하는 그런 욕적질을 하고 이거야 윤걸이 너는 어디로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윤걸아.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고학력 탈북자라고 떠들어대며 천하의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하며 돌아치는 인간충을 이윤걸의 추악한 진면모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 공화국을 홀뚜도댄 인간 쓰레기들의 죄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1100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협작꾼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근데 고학력이잖아요. 근데 고학력 왜 고학력을 붙여온 거야? 고학력 붙이네. 그럼 왜 그런 거야? 그건 붙이지 말걸. 그러면 대학 졸업생이나 그러지. 인정이네. 지금 근데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포생물학이면 얘네들은
생화학과가 있거든요. 그 두 개과가 있는데 그쪽 애들이고 이제 김찬희 같은 우리 후배고. 근데 문제는 우리 학급에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근데 동네 아주머니한테까지 이렇게.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문제는 제가 아까 3점 맞았다 그러는데도 그때 이런 것도 못 참으시지. 왜냐면 성적은 절대. 북한에서 10점 채점법입니다. 북한에서 이제理科대학 공부 강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의 대학원 강의입니다. 중점적으로 30분 동안 쫙 이번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 시험 칠 때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주관적으로 시험 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성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배워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 저 3점 왜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왔는데 맞았네. 네, 맞았는데 들어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대로 새로운 실험으로 논문이 발표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점 받았어요. 성적이 올라갔네. 자기가 배워주지 않은 대로 이 책에도 없는 거를 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저 분야를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욕은 하고 싶고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3점 맞아서 안 앉아 있었어. 안 앉아. 그러니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은 하는데 근거가 없고 그냥 나쁜 사람이다만 계속 반복하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정도의 어떤 특별한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윤걸 그 박사님께서는 하나의 훈장이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야. 북에서 남으로 왔더니 나를 위한 영상도 만들었어. 아무나 안 만듭니다. 아무나 안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아무나 안 만들어요. 맞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연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처럼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딱 보면 정말 연기하는 거고 나는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 연기하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파 막 처절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인민반장 출신 같아요. 막 선동하고 막.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영화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거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를 해요. 매번 보는 거지. 맞아. 거짓말을 한다는 예리하시네. 거죠.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요. 맞아.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만수무강 연구소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김영수 박사님은 그럼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예, 우선 제 그 연구했던 그 연구실 명칭을 이제 이야기하면 아마 가름은 갈 건데 그게 생소하게 날 거예요 아마. 뭔데요? 식품 보약화실. 식품 보약화. 식품 보약화실. 야 이름만 듣고 느낌이 오는데요. 식품 보약화라는 말은 하루 세 끼 먹는 그러니까 김부자가 먹는 그 음식들 그 식자재를 모두 보약화된 식자재. 그러니까 실리 들어서 뭐냐면 운공목장에 제가 계속 나가 있었는데 운공목장은 김일성, 김정일 그들의 먹는 그 가축들만 이제 키우는 농장이고 특수농장. 거기에서 제가 그것들한테 사람도 먹기 어려운 사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히토산 같은 거 이런 정말 귀한 걸 짐승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유나 고기나 그게 그대로 이제 성분들이 동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라도 계속 들어가서 오래 살게 한다는 거죠. 실내 들어서 또 야채 있지 않습니까? 야채들도 그 야채 속에 그 기능성 식품 아니면 건강식품의 약초들의 그 기본 성분들을 수출 분리해 가지고 비료처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또 그 외국에서 좋다는 건 다 들여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짐승한테 먹이고 야채를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궁금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근데 김정은은 왜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까? 내 말이. 과유불급. 정량. 저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어도 그걸 정말 우리가 연구한 또 우리가 제의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자처럼 뭐 매달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김일성과 김정일, 그러니까 수령님과 장군님의 노화는 쉬는 날도 모른다. 주말도 모른다.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휴가도 마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시간에는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요. 우선 연구했던 것이 확실히 효과가 좋다. 사진을 찍고 올라갈 때 제품 올라가는 다 도안해가지고 다 그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게 올라가냐면 제에서처럼 올라가는 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이번에 연구한 것은 무엇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좋았다는 거 다 써올리고 이걸 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은 무엇입니다 해서 그 제품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까지. 그래 올라가서 그게 검토하는데 이렇게 다 올라가더라도 실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죠, 관승은. 결국 저는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산 셈이다. 그나마. 그렇죠. 그럼에도 왜냐면 북한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나이를 비해 봤을 때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비만해가지고 불과 얼마나 비만했습니까? 그만하면 오래 산 것이다. 김정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되게 좋아졌대가지고 사실은 많이 다녔거든요. 제대로 지키라는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것 때문에 마지막에 죽은 걸로 봐요, 내부적으로. 그만큼 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고 뭐 딱딱 하다가 일정한 시간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에이 괜찮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례가 김정일이 꼬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꼬냑 세지. 헤네시 꼬냑을 좋아했어요. 세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 헤네시 파라디 최상급 라인을 1년에 11억 원어치 수입했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뭐 담배도 좋아해서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 술하고 담배는 못 끊어요. 김정일이.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때의 김정일보다 더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김정은하고 폼페이오가 단둘이 나눴던 얘기를 폼페이오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이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게 폼페이오에 대해서 이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고 자기 애들한테까지 핵을 지고 있는 국가의 수령 자리를 물려주고 싶겠냐. 개인적인 아빠 대 아빠 입장으로서 내 아이들에게 핵을 지고 언제 분가될지 모르는 이 북한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겠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속내를 폼페이오에게 넌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독재자들이 군중 앞에 성남 군중 앞에 끌려가서 마치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왕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됐던 것처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잦은 음주와 이 흡연으로 이어지는 거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같이 마실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시다가 괜히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김정은은 누구랑 마셔? 참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버지 때에 있던 그런 간부들입니다. 그렇지. 이 옆에 보게 되면 자기 나이 또래가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또 김정은이는 와인도 비싼 거를 그래서 계속 수입에다가 와인을 마시는데 김종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종훈이가 굉장히 포악하다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술을 같이 하다가도 옆에 간부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옆에 만약씩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다 하게 되면 귀 싸대기도 그 옆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 아버지 뻘 되는 간부들 귀 싸대기를 안기는 거죠. 그렇게 좀 포악하는. 사실 술도 문제인데 고열량 음식이 더 문제거든요. 맞아요. 김정은이가 어디서 유학했어요?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요. 스위스에 에멘탈 치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대요. 성인은 자기 스위스 사람들은 50g 넘어서 안 먹는데요. 왜냐면요, 그게 엄청나게 고열량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덩치를 키우려고 스위스에 와가지고 간식으로 뭘 먹냐면요, 그 치즈에다 초콜릿을 싸서 먹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살찐대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냐면은 김정은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꼬냑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이거를 아마 안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치즈를 뭐라냐면요, 평양에서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평양에도 이런 치즈를 만들어봐라.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되니까 여기에 또 엄청나게 격분하고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 박사님들 다 계십니다만 달게 먹습니다. 맞아.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우리 왜 흔히 당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자신의 몸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은 집권했을 때만 해도 몸매가 저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집권했을 때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뭐냐, 자기랑 비슷하게 닮은 김일성 흉내를 냈거든요. 김일성 흉내를 내기 위해서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몸도 좀 불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권력을 안정화한 후에는 이거 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장 절제 수준이라든지 이거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근데 북한의 어느 의사가 감히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밖에서 불러다가 뭐 특히 이제 프랑스 쪽 의사들이 입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김정일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쪽 의사들을 불러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나중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은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몸에 좋은 건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건 진짜 2026년 뭐 사망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10년 이상은 산다. 10년 이상. 10년이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받는 스트레스나 또는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북한군이 뭐 러시아 이제 그쪽으로 뭐 이게 지금 2, 3년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들에 북한 문제만 많이 대됐는데 그렇죠. 김정은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정도 이상?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스트레스 많다고 해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여러 가지 주변에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년은 가되 그러나 절대로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10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로 이어지는 그 수명의 감소리를 좀 보게 되면 지금의 김일성도 지금 김정은이 그 나이 때 저렇게 뚱뚱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래서 5년 정도에서 그 좌우되지 않겠냐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5년. 무슨 재판장 같아. 5년. 저는 그 미국 보험회사의 예측이 맞다고 봐요. 길어봤자 내년. 왜냐하면 스트레스 레벨로 봤을 때는 2025년이 최악의 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2025년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업적을요. 두 번째가 예정대로라고 하면 러우 전쟁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적어도 휴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일단 100%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토사구팽 당해요. 푸틴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다시 받아줄 거냐? 중국은 지금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어. 이런 배신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트럼프의 또 집권 2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2중고, 3중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아까 김정은이 혼자 혼술 좋아한다고 하죠. 혼술을 하는 사람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술을 즐겨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취하려고 마셔요. 그 취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현실을 잠깐 잊기 위해서 도피하려고.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아사리판 같은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에 더 의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이러다가 정말로 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니까요. 스트레스가 급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Working hard.